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중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입니다. 총리께 우선 정치 현안에 관해 짧게 묻겠습니다. 그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국민들 열망 대단하던데 총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이토록 뜨거웠던가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한 가지는 과도한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입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 상정되어 있는 이 정부와 함께 만든 안에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께서 인사청문회 때 검찰개혁안을 편매하거나 저항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동안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모습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법안에 동의하겠다라고 먼저 공개 언급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검찰 개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법무장관께 지시하신 대로 미리 검찰개혁의 방안, 법적인 것은 국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검찰의 수사의 관행, 방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법무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확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께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촛불 집회가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그리고 윤 총장이 스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늘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이 정도면 대통령과 국민에게 웃기지 마라.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냥 도발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무리한 수사 방식을 보면서 작금의 검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마무리되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됐다고 합니다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무리한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 상징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반응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제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흔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도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보론이 저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5가지 왜곡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세계 경제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추락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교육 규모 증가율도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범글로벌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봤더니 올해 G20 15개
그 전망치를 15개 나라를 조정했습니다. 하향. 그리고 내년에도 18개를 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 하향 조정폭이 G20 평균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절반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올해 2.1% 성장 조정을 했는데 2.1%로 이것은 G20의 5위죠. 그리고 내년 지금 성장 2.3%포인트는 G20의 4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만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인 거죠. 네, 저희는 그 지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OECD 국가 중 그리고 G20 국가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성장률은 상위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애곡은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아까도 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기업하기 힘든 국내 환경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까? 네. 제가 그 2018년도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 즉 기업 활동하기 좋은 그런 평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199개 나라 중에서 몇 인지 아십니까? 5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활동하기 좋은 5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작년 말에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72%가량이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외국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때문에 나가는 것은 13.6%인데 완전히 그 본말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해외 투자를 저희가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습득이라든가 현지 시장 진출이라든가 투자 전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해외 투자 누적 액수 기준으로는 저희는 그들 나라의 절반 정도밖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설 법인 숫자도 10년간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2.3%, 2018년도 3.8%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벤처 투자도 최고치입니다. 사상. 창업도 지금 전년 대비 2028년도에 7%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1,000억 이상 기업이 지금 보니까 꽤 증가했습니다. 59개로. 유니콘 기업 아까 중기부 장관 말씀처럼 이제 9개나 됩니다. 이런 수치를 다 무시하고 숨기고 그런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곡 어떤 거냐? 결국 소득 하위 20% 가계 평균 소득이 지속 감소한 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종사자가 실직해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소득 하위 20%에 대한 소득 기반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뭐 일부 정책적 요인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 또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의 역량까지 다 포함해서 이 하위 계층에 대한 소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소득 하위 1분위 계층 그 1분위 계층의 1분기 소득은 2016년부터 계속 낮아집니다. 저 표에 나온 것처럼. 근데 저걸 또 1분위 가구를 근로자 가구하고 근로자 외 가구로 구분해서 가구주 평균 나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봤더니 가구주 평균 나이가 68세 이상인 데는 소득이 줄어들고요. 평균 나이가 53.7세인 가구는 오히려 월 8만 원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소득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거 아닙니까? 예, 1분위 저희도 통계를 봤습니다. 그 1분위 가구주의 44%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1분위 가구의 55%가 무직 가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계층 그런 고령계층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이 소득, 근로소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 만드냐 이건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인 거죠. 급증하는 노인 문제 방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최근에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우리 국민 61%가 찬성한다는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일환인 것이죠. 예, 노인 일자리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노인 인구는 매년 40만 내지 50만이 60세, 65세 이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재정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곡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대 정부하고 혹시 일자리 정책 비교할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표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역대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이 취업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측면에서 고용 통계가 발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30, 40대의 취업자 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 연계해서 고용 구조 변화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많이 올랐고요. 중소기업이.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애곡은 이제 복지 폭증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유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판단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 뭐 물론 복지 수요 때문에 재정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전체로 볼 때는 국가 채무 수준이 GDP 대비 금년도는 37%, 내년 예산에는 39.8로 40%를 좀 못 미친 수준입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들의 이 국가 채무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여력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국가 채무가 어떠한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와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내년에 증액된 예산들이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은 산업 지원이라든가 R&D 지원과 같은 그 국가 성장 동력을 끌어들이는 분야에 고루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생을 살펴야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기업한테 갑질을 당한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관련해서 7가지 좀 현안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네. 현재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이후에 75%가 정규직 전환됐습니다만은 자회사 전환 방식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역시 자회사 전환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사, 원청의 의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든가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든가 또는 모회사의 그런 정관 관련법 등의 자회사 수탁의 근거가 없다든가 해서 고용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가이드라인을 잘 해석을 해서 보면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동부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다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걸 무시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이번에 국감의 공동의제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재부의 지침으로 좀 해서 그리고 경영평가에 좀 반영하면은 실제 기관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면 보면 되겠고요. 고용부가 지금 한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 훈련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고용부 훈령이든 기재부 훈령이든 지침이든 정부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이미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굉장히 비중 있게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철저하게 그럼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은 아직도 농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일단은 일괄해서 미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건 저는 언제든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총리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요. 도로공사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로 판례로 대부분 직고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자회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 자회사가 응당받아야 될 기관의 유상이 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추진 성과를 좀 총리께서 알고 계신가요? 예, 중소기업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몇 가지의 개선을 실감한다는 게 나오는데요. 하도급, 유통, 가맹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치 않고요. 앞으로도 할 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불 문제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많이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입법 과제들이 상임위 문턱조차 국회에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설득 정부가 더 전방위적으로 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입법이 매우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마냥 입법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정부가 지금 23개는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니까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정 경제로 가는 이 행정입법 관련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서 중기부에서 협력 이익 공유제하고 있는 것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나온 이익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해서 그런 일이 좀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8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은 그중에 딱 2개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실적이 초라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하려면은 치밀하게 실행 계획을 좀 짜고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총리께서 부총리 그리고 산업부와 중기부 장관들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또는 산업계의 문화로서 이런 것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많이 취약한데요. 이번 기회에 법이 되면 더 좋지만 법이 되기 이전에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유도하고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대우해양조선 하도급 피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형적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 수백억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없어요. 예. 피해를 입은 이 기업들 당장 급한 게 국민연금 체납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일시 유예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형사고발 유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시 유예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산업은행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우조선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요. 즉 열세를 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 대우조선이 김현장을 통해서 소송 내는 걸 용인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편에 서서 이 하도급 피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우조선에 13조 7천억 원의 정책자금,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만큼 하도급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관련 부처가 사법체계라든가 또는 이 경제적인 질서의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내도록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만큼 자영업 대책을 많이 내놓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민생 파탄 났다, 뭐 자영업자 다 죽었다 이렇게 야당했는데 국세청 7월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는 늘고 폐업자 수, 폐업률은 모두 감소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폐업이 늘어났다는 그 주장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작년에 신규 사업자가 경미하게 늘었고요. 폐업은 경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은 늘고 종업원 없는 쪽이 줄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졌을 때는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가 연계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이게 지금 두 부처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 사안 좀 아신가요? 예, 이 지역화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제로페이하고 이렇게 연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계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고 또 확산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가 지자체들의 사정을 봐가면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진출하면 주변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OECD 선진국이 대규모 점포가 진출할 경우에 지역 상권의 갈등을 사전 검토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기존 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면 출점을 아예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단계부터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진행된 다음에 상권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니까 사후 약방문입니다. 갈등만 촉발하고 사실상 제도는 무용지물인 거죠. 이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즉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너무 시급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리 판단하고 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그 대규모 점포를 열려고 하는 분께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드려서 이익이 될 거고요. 또 행정의 낭비 같은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이미 그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를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랑 같이 협업하는 합동으로 하는 이 과제로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영화 기생충. 예, 봤습니다. 영화 주요 배경이 반지하, 가장 우리 세대 중에서 누가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예. 청년들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주거급여에서 가장 먼저 부양의무자를 완전 폐지하는데, 그런데 유독 청년만 예외입니다. 기초수급 가정 미혼 청년들이 집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주거급여 수급이 전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제도의 허점이라 생각합니다. 20대 미혼일 경우에는 독립가구를 이뤘더라도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간주해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관계부처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이런 그 청년층의 공공주택 과감하게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각별히 좀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전월세 임대료 관련해서 기간이나 그 임대료와 관련해서 외국 사례 잘 아시죠? 네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그 인상액의 한계가 있는 나라도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이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세입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년으로 계약 기간이 되는 거 언제부터죠? 90년 초반, 80년 그때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0년이 넘은 거죠. 예. 우리 그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 기간 2년 이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8.5%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주거 불안에 시달려서 어떤 식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저희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주 기간과 계약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정책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주임법 개정을 논의할 때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시뮬레이션은 19대 국회 때 한 게 있고요. 아직은 이번 정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예. 네네. 네네. 법무부랑 국회랑 같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네. 박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